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신데 앉아 계셔가지고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는 신세계 중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일한 지는 한 15년도 16년 정도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2007년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7년도에 그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건물에 있는 한자연, 네, 그래서 한자연에서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뭐 계속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처음에 김여아 선생님이 그 탈시설과 관련돼서 UN CRPD랑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하셔서 일단 처음에 저는 굳이 탈시설을 실천하는 입장으로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UN CRPD랑은 저는 상관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거절하기도 했는데, 네, 많이 바빴던 건 아니고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현장의 이야기는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참여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각 지역에 있는 DPI 회원에서 DPI 기관에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제일 멀리 오셨어요? 제일 멀리 오신 곳 어디세요? 제주도? 제주도에서 오셔서 제일 가까이서 오신 데는 새날이신 거예요? 피노키오 그렇네. 네. 팀장님, 손동현 팀장님이시구나. 맞죠? 너무 갑자기 젊어지셔가지고 제가 아까 뵙고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더 이미지가 젊어지셨다는 느낌 들어서 아는 척 못했는데, 네, 아시는 분들 꽤 있네요. 네네. 피노키오에서 오시고 새날에서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구로 나눔? 구로 나눔 센터에서 오셨고, 대전에서 오셨고, 네, 거기 뒤에 계신 분들은 구로. 서울에서도 그래도 꽤 오셨네요. 그리고 또 IL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잘 지금 탈시설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소리 잘 안 들리나요? 네. 제 목소리 작아가지고 그럼 마스크를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자연 그 탈시설 이제 복지부 이제 탈시설 로드맵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여러분. 네, 복지부에서 만든 거고 각 개 분야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자연에서 이제 한자연의 위임을 받아서 그 회의에 처음 들어갔을 때 뭐 시설협회 총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한자연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뭐 박경석 대표님도 들어와 계시고 교수님들도 들어와 있고 복지부에서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 쪽의 입장은 시설을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 네, 장애인 단체 쪽의 입장은 정말 시설들을 아예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시설협회나 이쪽에서는 소규모 하겠다. 어떻게 갑자기 다 없애냐, 단계적으로 없애자. 그리고 그 큰 건물들은 다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떡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종사자들은 또 어떡할 것이냐.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거기서 되게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게 뭐냐면, 왜 당사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보다 먼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먼저 얘기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엄청 첨예하게 대립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막 박경석 대표님이 엄청 목소리를 높여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 19조 자립생활에 보장돼 있고
탈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시설협회 총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19조에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없나? 박경숙 대표님이 나는 무식해서 그건 모르고 그냥 탈시설을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난 무식해서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그거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19조와 관련해서는 자립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탈시설 근거조항으로 만들어서 유엔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시설협회나 시설을 없애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질문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권리협약과 관련돼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권리협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탈시설 로드맵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이야기해 드리는 걸로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 자료를 조금 바꿔가지고 요거를 그냥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서 조금 준비해 왔거든요. 보시면 제19조에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 이렇게 해서 네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19조 지역사회 동참 이렇게 해서 이 19조 자체가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권리 를 가장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실 수 있고요. 요 앞에 보시면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항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선택을 통하여 장애인이 선택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살지 거주시설에 살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주시설에서. 그런데 저희 이 조항을 가지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에도 선택하라고 돼 있잖아. 거주 시설에서 살지 지역에서 살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 그래서 그 시설에서 산다고 하면 시설에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선택의 문제인가? 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에서 나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들도 이제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100% 있거든요.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 비장애인 같은 경우 시설에서 살지 지역에서 살지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지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상황에서 선택해야 된다. 이건데 시설에 살지 말지를 선택하지조차 않는 비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이거 시설에서 살래? 거주시설에 살래? 이거의 출발점조차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 선택하라고 이제 시설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너무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나쁜 걸로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설을 폐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모님들이 또 시설 폐쇄에 반대하고 계시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선택을 통해서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를 물어보지도 말라라고 지금 협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권리협약과 관련해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뭐 권고가 5번째, 5번째, 6번째까지 이렇게 계속 뭔가 되는구나 라는 사항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을 때 이렇게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고 그 협약을 해석하는 해석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권고 사항이라고도 하고 뭐 유권 해석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2017년에 나온 일반 논평 5번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여기서 정의, 자립적 주거 형태라고 이야기해서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 바깥에서의 생활,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도 5에서 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는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의 요소,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의 미보장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시설화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100명이 살던 작은 그룹홈 형태로 살던 그건 시설이다. 그거는 자립생활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시설들이 되게 작아지려고 요즘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시설은 없애야 된다, 우리가 없앨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그럼 작아지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해서 작은 규모의 시설들이 계속 생기려고 하고 있고 저기 외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심부에 들어와서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모습을 좀 가지고 거주 시설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려고 했던 그 이미지가 아닌 다른 되게 친화적인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 곁으로 오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5명이 살든 8명이 살든 그 시설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자립생활이 아니다. 그것도 시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설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타인과 활동보조 제공자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그냥 내 선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이분 개인 활동지원사인데 이렇게 쓰세요.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겠죠. 시설 같은 경우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재활 교사들이 지원해줘야 되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런 분들을 공유해야 하는 시스템이겠죠. 약간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 보조 제공자를 선택할 힘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으며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로부터 고립 및 분리되고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동거인을 선택할 수 없고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야 하고 특정 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시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든 크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곧 시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시설협회 총장님이 이제 너무 시설협회 총장님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탈시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탈시설이라고 딱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탈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협약 자립생활 19조와 관련해서 보실 때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시설을 없애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는 것들을 전제하기 위해서 충분한 충분한 양의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활동 지원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 특별히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더 많이 가게 된다.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양육을 포기하고 많이 보내게 되고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많이 가게 된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설을 결국은 폐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어떤 장애인들이 많은 양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히 그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장애인이 거주시설 밖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경우 당사국은 시설 수용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인, 특히 복합적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시설 환경 밖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곤 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서 포용될 권리를 지적 능력, 자기관리 능력, 지원 필요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19조와 상반되는 것이다.
네, 특별히 이 사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돼.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19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19조는 거주시설에서 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라. 라고 쉽게 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립생활과 관련해서는 아마 앞에서도 계속 오전에 안영진 박사님도 이거와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서 그 자립생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통제권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 이것들을 결정하는데 모든 수단을 지원받는 것, 내가 이것을 가지는데 내 이 힘을 가지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들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수단을 제공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자립적 주거 형태, 선택이 제공되는 시설을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시설이기는 하지만 나 아침으로 메뉴 어떤 거 먹을 토스트 먹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요즘 계시더라고요. 전 아침으로 시설에서 시리얼 먹어요. 이런 선택,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시설을 보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결국 완전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내가 내 일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 내 일부분 중에 하나를 어떤 것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곳이 시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자립적 주거의 형태는 정말 작든 크든 시설의 형태는 아니어야 한다. 혼자 살던지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더라도, 룸메이트와 함께 살더라도 그게 온전히 당사자의 선택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의 삶이 1부터 10까지 아니면 1부터 100까지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과 동일한 구조,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이걸 추가 자료로 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요 자료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 진행 현황이라고 해서 보시면, 요 앞에 보시면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우려를 표명했대요. 받아들였는데 왜 하지 않아? 이렇게 우려를 표명해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 거죠.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에 국정과제로 탈시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5차 장애인 종합정책계획에서 지원 모델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는데, 결국엔 탈시설 로드맵이 작년에 발표됐어요. 작년에 거의 끝나갈 때쯤. 그리고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시범 사업도 아직 서울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되게 좋아하기는 했는데, 탈시설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 조금 빨리 시작해주지. 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선정해가지고 했으면, 시작했을 때 힘이 있을 때 좀 시작해줬으면 훨씬 더 탄력받아서 진행했을 텐데, 거의 정권 다 끝나갈 무렵에 정말 해야 하니까 하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나 이거 국정과제 했어 이렇게 체크하시려고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현장에서는 조금, 저는 좀 이 부분에 엄청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엄청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천천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작년에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 현 상황을 조금 보시면 장애인 거주 시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뭐 법을 만들어서 30인 이하 시설은 뭐
만들지도 못할 30인 이상 시설은 못 만들게도 하고 뭐 소규모화돼 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하도 인권 침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것들을 다 정부에서 등록해라, 이제 다 시설 등록 허가제로 바꾸면서 이렇게 암암리에 진행되던 어떤 시설들이 다 정부 규제 안에 들어오면서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2009년도에 397개소에서 2017년에는 618개소로 약 56%가 증가했고요. 시설이 뭐 이때 이제 증가한 이유로는 그냥 이렇게 아예 거주 시설 말고 단기 보호 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 시설로 아예 들어오면서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용 장애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기준이고요. 2009년에 23,243명에서 2017년에 3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 장애인이 가장 많이 있고요. 50% 이상. 아니죠. 78%네. 78% 이상 거의 70에서 80%가 거의 발달 장애인인 상황이고요. 또 또 조사했을 때 어디서 장애인 분들이 계셨냐면 정신장애인 요양병원, 네, 그리고 노숙인 시설. 그런데도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제 수용돼 계셨죠. 시설에 계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에 대략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분들이 한 44,000명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등록장애 인구의 한 1.78%를 차지하고 있다. 그게 생각보다 되게 적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전 생각보다 1.78%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하지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없애고 이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시는 거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지금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78%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너무 더디고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 지원 체계들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IL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조금 저는 IL 센터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탈시설 서비스를 전달 체계가 그동안 계속했던 게 IL 센터였거든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탈시설 자립 지원이라고 서비스도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IL이 탈시설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권이라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걸 제가 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1.7%의 사람들이 왜 아직 못 나오고 이분들이 나오는 거에 왜 당사자의 목소리보다는 이분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야 되느냐, 왜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이 일들이 이렇게 지지부지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IL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참 퍼센트로는 작은 분량을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네. 그리고 뭐 탈시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쭉 썼는데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시설 이름을 썼는데 어떤 걸까요? 1987년 형제복지원, 90년대 소쩍새마을, 네, 에바다, 장항 수심원, 양지마을, 2000년대에는 성남재단, 서감재단, 강주인하학교, 2010년에는 인강원, 인천 해바라기, 남원 평화의 집, 대구 시립희망원, 네, 그리고 2020년대에는 라파엘의 집, 루디아의 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 이름 쭉 썼거든요. 뭘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인권 침해가 계속 일어났던 쭉쭉 그냥 정말 이거는 되게
큰 사건들 언론화되었던 공론화되었던 시설들만 쓴 거고 정말 작은 것까지 합치면 뭐 여기다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와 시설을 계신 분들 정말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면 또 뭐 코호트 격리돼 가지고 아예 한두 달 못 나오기도 하시고 또 감염되면 집단으로 다 감염되시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네 빨리 탈시설 로드맵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저희가 전 솔직히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CRPD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글로만 읽지 이게 제 마음에 그냥 읽으면 되게 울컥울컥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멋진 말들이 써져 있고 정말 자세히 앉아서 읽으면 약간 어떤 경전 느낌이 나는 느낌이거든요. 네, 자립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작은 선택 선택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자립적 주거 의사성 이런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 어쩜 이렇게 잘 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기는 하는데 그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장 김미연 위원장님이 아마 대구 시립 희망원 폐쇄 1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곳이 지금 이 자리가 대구 여기 시립희망원 폐쇄되고 이분들 33명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지역에서 나와서 사는 이 모습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현현된 거다. 바로 그냥 그건 글로써 존재하지만 이 분들의 삶에서 그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 자리가 너무 기쁘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이제 제가 비마이너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와 정말 멋있다. 나도 이런 지원을 잘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글로 읽는 어떤 저 멀리 있는 되게 멋진 말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다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일들을 같이 해내는 사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제가 제 자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드렸던 자료로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 시범 사업과 관련된 이제 자료고요. 작년부터 회의를 하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탈시설 로드맵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자립생활 주택 체험홈 이렇게 해서 탈시설 그 자립생활 지원 계획해서 1차, 2차, 3차까지 벌써 5년 단위로 발표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립생활 주택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미 갑자기 100명인지 1000명인지 약간 숫자가 헷갈리는데 네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쨌든 한 10년 사업 과정을 통해서 자립생활 주택이라는 곳을 통해서 벌써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시설에서 다 나와서 자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는 2020년도부터는 지원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집을 20호, 30호, 40호 이렇게 공급하면서 거기서 살 분들이 이제 주택에서 지원주택으로 오시든 아니면 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바로 오시든 이렇게 이미 탈시설 로드맵 사업보다 약간 더 진전된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전주에서도 시설에서 이런 학대 사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설 2개를 폐쇄하고 그러면서 그분들 전원 조치하는 과정 그리고 대구 시립희망원 아까 보셨죠. 33명이 정말 거기에서도 아이센터 역할이 엄청 컸던 것 같긴 한데 대구에 있는 사람센터라는 곳에서 그분들이 지역으로 완전히 나와서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완전 엄청
인지적 장애도 가지고 계시고 신체 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는 체중증 장애인 분들의 지원들을 마을이 함께 해내는 모습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미 지역에 서울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또 어떤 추진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시작한 거죠. 엄청 늦었죠.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 시범 사업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일단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시범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업 대상은 뭐냐면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10곳, 총 200명, 지역당 20명, 1차 년도에 200명을 지원을 시작으로 수요조사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추가 지원 규모를 검토할 거고, 사업 목표는 3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을 위한 전달 체계 등 자립 경로 조성 및 지원 모형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겠대. 되게 말이 어렵죠.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10개 지자체를 선발하겠다. 서울이든 경기든 어디든 부산이든 선발을 통해서 이 10개 지자체에서 일단 1년에 20명씩 한 지자체에서 20명씩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20명은 거주시설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20명씩 살게 하겠다. 근데 그러면 그 20명 어떻게 살아요? 어디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거주시설의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 아까 그 3만 명이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다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3만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자립생활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나 여기서 살지 아니면 나가서 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해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년도 9월부터 21년도 1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결과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도 아직은 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너네들의 얘기를 들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민간 협의체 같은 것들이 계속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20년부터 24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할 거다. 3개 년도에 1년에 200명씩 200명 이렇게 해서 3차 년도 사업을 해서 총 한 600명 정도로 운영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본 사업은 25년도 지역사회 거주 전환 이렇게 해서 2041년에는 마무리하겠다. 우리가 시설에 있는 그 1.78%의 인원들이 이 2045년에 이 41년에는 거주 전환을 마무리할 목표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한 40년, 여기서 40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45년이나 50년쯤 돼야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금 속도를 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한 40년이나 50년쯤 되면 거주시설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정부의 계획으로는 소규모화가 더 되든지 어쩌든지 가면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들, 처음에 나 먼저 일단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체중증으로 해서 나오실 것 같아요. 서울시도 이미 저희가 그 자립생활 주택으로 한 10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하는 얘기는 이제 정말 자기가 나오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히 신체장애는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체장애는 이제 한 10년 자립주택을 사업을 하면서 나온다고, 자기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제 거의 다 나오셨고, 지금 요즘 자립생활 주택은 거의 발달장애인 위주로 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 그 남아있던 분들이.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언어적으로 소통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인지장애까지 같이 갖고 신체장애랑 중복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남아 계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41년까지 마무리할 거고, 네, 보시면 여기 시설거주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입소대기 장애인 이렇게 해서 이것들도 다 전환하겠다.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없애지는 않지만 거주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시설 요소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소대기 장애인도 지금 되게 많아요. 그동안 그리고 시설 입소하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셨던 거 아시죠? 대기하고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돌았는데 입소 받을 거라고. 네, 그래가지고 한번 또 막 아이센터 국장님들이 화가 났던 적이 또 있는데 입소 대기하는 사람들 대기만 하지 말고 받아라. 이게 약간 정책 기조가 그래서 빨간당이 되면서 약간 바뀌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지금 막 그 전장현의 대표님과 이준석 당대표가 막 토론하고 이러면서 거주시설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은 또 당대표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막 시설 폐쇄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막 그 부모님들 만나서 간담회하고 또 시설 폐쇄하지 말라는 분들의 이야기 엄청 듣고 이래가지고 와, 이 정책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로드맵 안에서는 2041년이면 우리가 이걸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네, 거주시설들이 이제 정말 없어지려나? 네, 라는 사실들 보니까 뭐 유럽은 벌써 80년대 90년대부터 시설이 없었고 미국도 네 그렇고, 네, 우리나라 지금 41년이면 엄청 다른 운동에 비해서 거주시설 없어지는 거는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IL이 시작돼서 뭐 1970년대에 시작된 IL 운동이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전파됐고, 그러면서 정말 한 10년 훅 올라와가지고 IL 센터가 이제 전국에 다 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어떤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거주시설은 지금 41년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IL에서 이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안 했나 하는 생각이 저는 약간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요거를 보고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이제 10개 지자체를 선발한다고 했잖아. 이미 10개 지자체 선발은 끝났어요. 네, 서울, 부산, 나주, 뭐 대전도 있었고, 네, 10개 선발은 이미 끝났습니다. 경기도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10개 지자체에서 20명씩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네, 주거와 관련해서는 집을 한 채씩 준대요. LH에서 각 지자체에 집을 20호 정도씩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빌라의 형태든 아파트의 형태일 것 같진 않고, 서울은 빌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20호 집을 20집을씩을 주고 장애인 당사자 한 분이 그 집 한 채에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자립정착금도 줄 거래요. 자립정착금은 근데 원래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자체별로 다 달라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나라에서 정말 돈을 들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미 있던 제도들을 다 갖다 써놨어요. 네. 그리고 장애연금, 장애수당도 이미 뭐 시설에서 나오시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고 권익지원도 공공후견 및 공공신탁제도 재무관리 교육을 지원해주겠다 이건데, 이것도 뭐 신탁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일단 하고 있는 서비스니까. 그리고 그 대신 자립지원 인력을 지역당 5명을 배치해주겠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할 지원자들 5명, 저 같은 담당자 뭐 아니면 뭐 그 동료 상담가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20명이 사는 곳에 5명의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주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탈시설하면 추가 활동 지원 서비스 몇 시간 줄까요? 몇 시간 주게요? 질문. 네. 20시간? 120시간? 네, 맞아. 선생님 담당하셔서 역시 아시나 봐요.
120시간씩 3년을 추가 지원해 주거든요. 시설에서 나오시면. 내가 원래 한 달에 발달장애, 근데 왜 그러냐면 신체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이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 활동적 서비스 시간이 기시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제 보기에 한 120시간 받으면 그 최대로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3년까지 추가 120시간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만큼 안 됩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기본 100시간, 단축형 56시간, 이건 그냥 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자기들이 더 주겠다는 거 아니고. 네,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이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추가 지원하는 거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범사업 별도 지원 월 10시간에서 20시간, 시범사업 별도 지원 월 150시간, 이거를 2명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20명 중에 18명은 자립 지원형이고 2명은 정착 지원형이에요. 그렇게 구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중증 경증을 조금 나눠 놓은 것 같고, 그 중에서 2명은 시범 사업 동안 별도 지원을 월 150시간 해주겠다. 그리고 그중 18명은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월 10시간에서 20시간에 추가 지원해 주겠다. 네. 요거 이제 본인들이 예산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 참여 지원은 뭐 그냥 기관에서 평상시에 그냥 네. 복지관에 있는 직업 훈련 서비스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뭐 커리어 플러스 센터나 공단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연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같은 경우도 뭐 그게 크게 보실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비 1인당 40만 원, 그리고 보조기기 구매 지원 1인당 300만 원, 뭐 이 정도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을 지원하는데 그냥 나라에서 지금 하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지금 책정해 놓은 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자체에서 저희 서울이 일단 해야 되고, 서울의 25개구 또 구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근데 이제 구에서 일단 이게 구에서도 돈을 내야 되는 사업이니까 서울 안에서는 일단 지금 다 이게 공고가 제대로 뜨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10개 지자체에서 이미 10개 지자체는 선발했으나 사업이 지금 22년도 지금 9월 달이잖아요. 1년 거의 다 갔는데 거의 시작도 못하고 있다. 1차년도 사업이 거의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한번 쉬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1.7% 정도가 시설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나오시면 물론 탈시설이 좋긴 좋은데 그야말로 나오시면은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고, 물론 뭐 그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이분들이 과연 탈시설에서 나오셔서 과연 평범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뭐 돈을 들여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IR 센터별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받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집만 덩그러니 줬지 사실 이분들이 생활이 제대로 된다고는 저는 안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거기서 식비도 지원해주고 IR 센터에서 누가 가서 봐주긴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론 2040년까지 뭐 다 이게 시설을 없애고 다, 저도 물론 탈시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좀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프라만 다 갖춰도 되느냐, 인프라만 가지고 되느냐, 주변 사람들의 이해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지금 41년까지 갑자기 이거를 막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막 1,000명, 2,000명씩 기계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들을 막 20년, 30년, 40년 살던 공간에서 지금 옮겨 이사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나를 누군가가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너가 뭐 어쨌든 그 제가 우리 동네라는 시설에서 살고 있었고 나를 누군가가 41년도까지 전환 지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일단 칼자르기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도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계나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예, 그냥 단순히 집만 20호 구해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역에 나와서 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성상 제가 보기엔 그거 안 할 것 같은 네. 네. 활동지원 서비스 이런 것도 일단 막 시작해 막 이러고 나가지고 하고 나면서 이게 점차 제도가 개선되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탈설 상황도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그 잘 지원하는 역할을 했던 기관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IL 센터들이 그래도 10년간 자립생활 주택을 통해서 당사자분들을 지원했던 경험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정말 지역으로 완전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분이 혼자 사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지원주택으로 지원주택 구조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지원 체계들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 훨씬 더 이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쥐꼬리만큼 책정한 거를 저희가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서울시 지원보다도 못해요. 지원주택보다도 예산이 더 적은 구조예요. 지원주택은 여긴 지금 4명당 1명 지원하신 20명의 담당자 5명 인건비 준다는 거니까 지원 인력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지원 인력이 기관이 중요한 거겠죠. 어떤 기관이 어떤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 좋은 사람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을 얼마만큼 잘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5명이 그 일을 하기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주거 코치 이렇게 해서 또 인력을 2-3명 더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탈시설 로드맵 사업에서도 플러스 2를 더 주겠다. 사람 인건비 2명을 더 주겠다. 그래서 7명이 20명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염려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좀 영상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럼 뭐 2명이 집에 와서 사는 근데 저 IL 센터에서도 일하시는 분은 다 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체험업을 워낙 오래전부터 했으니까 주택이라는 구조 자체가 IL의 체험업에서 온 거라서 그렇지만 네 살짝 보여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35분까지 쉬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탈시설 로드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거냐. 그냥 사람만 5명 주고 그 집 20호 주고 그래서 그럼 그거 그냥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지역에서 사업을 직접 진행하실 이제 기관들의 담당자들이 오셨는데
그런 질문들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개 지자체 중에서 IL과 관련된 기관들이 이 시범 사업을 하는 곳이 부산 그리고 대구 빼고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네,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자체에서 자기네가 바로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나주 이런 곳은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 5명 을 단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발하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좀 서울에서 직접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델이 자립생활 주택, 지원주택, 이런 구조로 해서 또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보시는 걸로. 저희가 거주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랑 상담을 하거든요. 거주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랑 뭐 동료 상담도 하고 여기서 계속 살 거냐, 언제 나가고 싶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그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만든 자료들이에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한두 개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얼마 전에 이사 오신 분들 영상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어제 이사 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사람들 떨리고 반은 걱정이고 반은 좋고. 어떤 걱정이 있어요? 저요? 나와서 잘 살수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지원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선은 그냥 소감은 잘 사는 거 빼고는 없는 거 같아요. 멋있다. 잘 사실 거예요. 환영해요. 고생하십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고정이 방이야? 이제 장가로 가면 되겠다. 두분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사진을 모두를 잘 찍으시라고 저희 편지 준비했으니까 파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제가 좀 상황이나 이런 거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앉혀도 돼요.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깎고 와요? 좀 이따? 에어컨 소리 들려. 몇 시에 와요? 6시 온다는데요? 어딘지 알아요? 네, 누구세요? 누구냐고요?
지내셨어요? 네.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 네. 이게 조금이요. 옆에 있는 게 조금이에요. 조그만 거. 그렇죠.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 네. 제가 고맙죠. 집에 와서 이렇게 즐겁게 편하게 있었으니까. 차고 가도 안 되겠네. 아니, 언니가 다 있으시죠? 이거 너무 크다. 그랬네, 언니 한 쿠션 했네. 해소하기보다 다니시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주연입니다. 병원도 갔다 오고 카페도 왔잖아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루요? 좋았어요. 혹시 자립하고 나서 좋았던 점 있어요? 여기 우리 주택 오고 나서 좋은 점. 김미아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고 임명현이랑 같이 있어서 좋아요? 어떤 게? 목소리랑 같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어떤 봐봐요. 어떤 거예요? 좋았어요. 그러면 주택 와서 힘들었던 거. 저는 힘들었던 거는 없었는데요. 진짜요? 그럼 지금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럼 앞으로 5년 후에는 주연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혼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주연님 자립 응원할게요. 네. 파이팅! 파이팅! 가르쳐서 너무 좋아. 여러분도 잘 많이 해주세요. 행복해요. 여러분 많이 자립하고 너무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네.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네 잠시만요. 그 방금 이제 보셨던 분 같은 경우는 본인 유튜브도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얼굴이나 이름 노출도 그냥 다 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본인 뭐 이렇게 소소하게 찍으시는 것도 살짝 올리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아까 선생님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부터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할 생각이었는데, 어떤 거냐면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네, 저분들이 지금 이 영상에서도 너무나 편안하게 대중교통도 이용하시고, 네,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고 하셨지만, 저렇게 하시기까지 지원자들과 수백 번 연습하셨고, 네, 실제로 저희 여기 말고 다른 집에 계시는 분은 공릉역 6호선 공릉에서 7호선 상봉역까지 지하철역으로는 세정거장이고, 세정거장 맞는 것 같은데 세내정거장이고 한 번 갈아타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한 번 그 집에서 센터까지 오시는 거를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몇 년간 연습해서 혼자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네, 1년 연습하셔가지고 네 1년 동안 연습하니까 지금 혼자 엄청 잘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지원자들, 활동 지원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오히려 저희 담당자들보다 그분들이랑 있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좋은 지원을 해주는지, 좋게 조력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네 저희도 수시로 어려움들이 발생해가지고 지원사 선생님들이 그만두시기도 하시고, 네, 이 아까 전에 저분 그 1년 동안 연습하셨던 분도 나 어딘지 모르겠어 이렇게 전화 오면 저희 담당자분이 영상 통화 하셔가지고 다른 역에 가 계시면 잠깐 앉아 있으라고 하고 다시 가서 같이 다시 오는 구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도하지 않으면 그 시설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시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원 체계가 그만큼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좋은 지원 체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그 역할을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서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제가 아까 그 막 이사 장면도 보여드렸던 게 그 두 분이 나오시는데 이제 남자 두 분이 나오시는데 그 두 분들을 지역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단 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복지기관 향후에는 저희 같은 뭐 담당자들, 지원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동네에서 만나는 친한 친구들 그런 조력과 역할들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뭐 복지관의 담당자들, 다음에 직업훈련기관의 담당자들 이렇게 와서 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실제로 여기 영상에 나오셨던 분은 이제 주택에 오신 지 3년 되셨거든요. 3년. 주택에 실제로 처음 올 때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보시면 마르셨잖아요. 근데 긴장하면 일단 식사를 안 하세요. 그리고 시설에 계실 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그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식사를 안 하시고 병원에 그렇게 한 며칠 지내다가 병원에서 링게를 맞는, 이렇게 너무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링게를 맞으시고 퇴원하고 다시 약간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주택에 딱 그 이사 오시기 전에도 나 안 가 딱 단기 체험 뭐 이렇게 한 2번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말 살 수 있을지 안 살 수 있을지, 여기가 정말 사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한 몇 박 며칠씩 2번 나와가지고 사는데, 2번이 딱 끝나고 나니까 나 안 간다, 나 그냥 여기서 살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막 9박 10일 단기 체험 끝나고 나니까 주택에 안 간다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 담당자들도 약간 멘붕 뭐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30살 넘어서 이제 나오셨는데 충분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그때는 너무 약간 당황스러워서 뭘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뭐 이렇긴 했는데 3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서 그리고 30년 동안 나를 지원해 주던 사람들도 바뀌는 거잖아요. 생활 시설에서 보던 담당자들이 아니라 저희 완전 새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또 살아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네. 며칠간 식사를 안 하고 또 병원에 가셔서 이 링게를 맞으시고 저희랑 이야기한 게 한 번만 더 그럼 생각해 보자. 그때도 이 지금 살 주택에 와서 1박 2일 동안 한 번만 더 지내보고 다시 들어가서 정말 올지 안 올지를 다시 한 번만 결정하자. 지금 안 온다고 하는 거는 또 좋다고 했던 적도 있고 지금 또 안 좋다고 지금은 안 좋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결정하자.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이제 한번 다시 했을 때는 그럼 가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신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혼자 계속 난 혼자 살고 싶다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되게 명확하게. 저희가 자립생활 주택에서는 4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정말 열심히 거치고 있어요. 정말 혼자 살지. 자립생활 주택은 담당자 1명이 2명을 지원하거든요. 정말 밀착 지원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제 한 16년, 17년 일했지만 담당자 1명이 2명을 지원하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엄청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구조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보고 그동안 경험의 폭이 좁으셨으니까 뭔가를 많이 선택해보거나 뭔가 많이 경험해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선택해야 하면 힘들 수 있으니 자립생활 주택에선 정말 밀착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뭐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혼자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나는 계속 누군가의 지원을 좀 밀착으로 그래도 받고 싶다라는 것들을 선택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 현황인데 자립생활 주택 같은 경우 4년 동안 사실 수 있어요. 4년 동안. 그래서 4년 동안 살면서 내가 혼자 살지 아니면 지원주택이라는 곳을 갈지를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원주택도 보시면 공급형과 비공급형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냐면 지원주택 안에도 공급형, 비공급형이 있는데 이 공급형은 뭐냐면 집을 공급해 주는 거. 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20년간 살 수 있어요. 최장.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20년이 지난다고 해서 가라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20년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아직 20년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아직 한 1, 2년밖에 안 돼서 일단 그리고 자기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들어가서 살고, 요즘 보니까 빌라 한 채 뭐 이렇게 10호, 20호 이렇게 있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들 이렇게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는 집들 많잖아요. 그런 집들을 그냥 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안에 뭐 이렇게 집이 한 1호, 2호, 3호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사실 수 있고, 그 건물 안에 코디네이터 같은 사람들이 상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집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무실이 그 공간 안에 있어서 뭐 담당자들이 있고, 야간에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주 인력들이 있어서 나 혼자 살긴 약간 무서워, 나는 그래도 누군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선택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원주택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원주택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집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까 전에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공동으로 뭔가 서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집들이 여러 개가 한 군데 뭉쳐져 있고 또 장애인 당사자들만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시설의 한 형태 아니야? 라는 비판들을 좀, 그런 비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초기여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주택 같은 경우 공급형이 있고 비공급형이 있는데, 비공급형은 무엇이냐? 비공급형은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집을 어디서
이 비공급형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재가장애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지원자들이 가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서 은행도 같이 가드리고 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봐드리고 혼자 사시는 게 괜찮으신지 계속 만나서 확인하고 이런 지원들을 해드리는 그냥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IL 센터의 개인별 자립 지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얘기하면 사례 관리, 사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그리고 지원주택, 공급형, 비공급형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탈시설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다. 서울은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주거 지원 서비스의 어떤 대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탈시설 로드맵 시범 사업까지 들어오니까 구조가 막 주택, 지원주택, 탈시설 로드맵까지 한 3개의 형태를 띈 다른 이름의 주거 지원 서비스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춘추 전국시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거생활과 관련된.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은 좀 정리가 되겠다. 그러나 탈시설 로드 그러니까 서울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보건복지부 로드맵 사업 자체가 서울이 일단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원도 훨씬 많고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 많고 해서 그리고 지방에서 이 사업들의 운영 주체들이 또 IL이 아닌 곳들이 있고 그냥 정말 공공에서 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잘 갈까 하는 약간 걱정은 저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어쨌든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 서울이 훨씬 잘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이게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고 제 얘기는 거의 다 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개 얘기 더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IL 센터나 아니면 당사자 주의를 표방하는 당사자 주의를 이야기하는 기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네, 저희가 평상시에 보시면 네, 이렇게 IL 센터의 동료 상담, 초기 상담 일지 같은 것들을 보면 초기 상담 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의 선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보다는 막 장애 유형, 경제적 상황, 주거 형태도 뭐 임대 아파트인지, 네, 그리고 의료 수급, 다음에 수급비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약간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끔 이제 처음 오는 서류에 그런 것들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IL 센터도 그렇고 DPI도 그렇고 우리가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 이해하고 있는 기관들인 거잖아요. 네. 신체적 손상도 있지만 사회적 환경이 더 그렇게 만든다. 사회적 환경 자체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나 제도 개선을 엄청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지원 서비스도 만드신 거고 근로지원 서비스도 그렇게 생겨난 거고 자립생활 주택이나 체험 자체도 그렇게 생겨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의료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일을 하는 기관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원해라. 나는 장애가 있지만 내가 일할 수 있게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가 장애가 있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만들어서 나에게 제공하고, 네, 그리고 당사자 없이 당사자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기관들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유형, 경제적 상황, 안 되는 것, 언어 말 못한다.
뭐 어떤 이런 언어들을 쓰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 주셔라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어떤 건강이나 막 안전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네, 그 장애인 당사자가 과연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 여기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되게 좋으시죠. 막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 전에 보호작업장 막 이야기하셨는데 코로나 상황 아까 나왔던 허주연님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 전에 이제 보호작업장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택에 이사 오시면서 보호작업장을 다니신 거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겪으시면서 보호작업장 막 문을 닫고 했잖아요. 막 못 가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는 일하러 가기가 싫은 거지.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늦게 좀 일어나고 여가 생활 즐기고 이게 더 좋으신 거예요. 저희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지원할 때. 저도 솔직히 회사에 가기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저도 뭔가 회사에 안 가도 된다 이러면 좀 안 가는 걸 선택할 것 같거든요. 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도 그런 것들을 엄청 실제로 그래서 보호작업장 그만두셨어요. 네. 왜냐면 계속 아프다 하시고 아침마다 네. 오늘은 하루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들 과정에서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막 정말 끝까지 해가지고 보호자업자 일을 일을 하시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시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도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된 것 같고, 계속 약간 이 지원의 과정에서 겪는 어떤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사람이 정말 아까 계속 그 권리협약에서도 포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포용.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 할 때 통합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썼는데 요즘 약간 포용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 자체가 그냥 단순히 시설의 벽을 허물고 지역에 나와서 통합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포용은 일단 이 모임에, 지역사회 모임 안에 내 역할이 있어서 참여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네, 그리고 선택과 통제권이 그분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일상 안에서 꼭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상과 의뢰들.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꼭 커피 한 잔을 먹고 시작해야, 사무실에 출근해서 꼭 커피 한 잔을 먹고 시작해야 일이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삶 안에서 정말 사소한 그 아침 커피를, 모닝 커피를 뺐을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 당사자의 삶 안에서 그런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은 없는지. 네, 그리고 아까 나오셨던 분은 엄청 속도가 느리신 분이거든요. 천천히 이야기하시고, 전 성격 엄청 급해요. 네. 그래서 밥도 엄청 빨리 먹고 막 후다닥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그분이랑 제가 지원할 때 혹시 나의 속도로 그분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봐 주시고, 저희 주택분 중에 이제 되게 그 콩순이 팔찌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콩순이 팔찌를 왜 저렇게 좋아하나. 한 개 있으면 되지 왜 20개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제 입장에서 그걸 못 사게 한다거나 막 이러면 이제 서로 다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이분은 사고 싶고 나는 한 개만 샀으면 좋겠고, 뭐 이런. 저희 아들도 요즘 띠부실을 모으고 있거든요.
띠부실이 뭔지 모르시죠? 네. 포켓몬 빵에 들어있는 스티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추석 때 그 용돈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다 해서 저금 통장에 넣으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2만 원만 줘라. 네가 2만 원이 왜 필요하냐? 빵을 살 때 맨날 엄마한테 달라 그러기가 힘들다. 자기 가방에 돈을 넣고 다니고 오면서 편의점에 들러서 그 돈으로 빵을 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전 정말 그 빵을 그렇게 3-4천 원 주고 산다는 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친구에게 중요한 거니까 그게 그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걔는 하나만 있어서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듯이 당사자분들에게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콩순이 팔찌를 제가 이해하듯이 그 대신 100개는 살 수 없으니까 100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럼 몇 개 살지 정하고 그것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장애인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 건강, 안전, 막 어떤 저희가 평상시 얘기할 때 뭐 도전적 행동, 막 이렇게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한다, 막 물건을 던진다 이런 것보다는 이 좋아하는 거에 먼저 포인트 맞춰서 지원하시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이번에 이제 입사한 지 3개월째 되는 담당자분이 계셨는데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분이었고 주택 코디네이터였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사시는데 한 분의 어려움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안 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만 막 엄청 집중해가지고 막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만 매몰돼가지고 못하게 해야지 딱 이렇게 돼버렸는데 일단 다 떠나고 그냥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행복한 게 뭐냐?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약간 이런 즐거운 생활들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서 당연히 관계가 담당자랑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약간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탈시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뭐 주거 형태 막 이런 것도 엄청 좋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일단 제일 밀접하게 실천하시는 분들은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정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체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지원 서클이라고도 하고 뭐 동네 우리 마을 안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이분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느냐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 앞에 권리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탈시설 로드맵들이 더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날센터도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저희 센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선배님들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질문은 없으신가요? 집에 빨리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마치는 걸로 할까요? 예, 제일 멀리 오신 분 중에서 한번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오늘 몇 시 비행기 타세요? 6시 반 비행기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넘기실 줄은 몰랐고 제가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서 일부러 마이크를 넘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은 탈시설이라고 해서 개인 장애인들만을 보고 있는데 혹 그런 이제 부부라고 하죠. 장애인들이 결혼했을 때에 대한 자립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솔직히 책으로만 봤었지 실질적으로 본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신뢰가 안 된다면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와 그것을 지원하는 게
개인 혼자 지원했을 때의 장단점이나 혹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결혼을 지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있으신 것 같아요. 시설에서 나오셔서 두 분이 만나셔서 결혼하시고 그 결혼까지 지원해서 결혼식까지 제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아까 전에 그 남자 두 분 나왔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저희 주택에 이사 오시면서 나 이제 이분 이성 상담도 해드리고 이 두 명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미래의 꿈이거든요. 와, 나 이제 우리 센터도 그럼 이제 결혼식까지 결혼 지원까지 마을 잔치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근데 여자친구를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스킨십을 너가 안 해가지고 싫다 헤어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스킨십을 뭐 손은 잡아봤냐, 제 뽀뽀는 해봤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했다고.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몰라서 안 했다. 내가 여자애들에게 손도 잡고 그래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동안은 단순히 막 시설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정말 생활하는 거가 거의 주였다면, 저는 이제는 당사자분들이 원하는 것도 진짜 더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당연하게 우리가 누려야 하는 부분들 있죠. 남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그러면 스킨십을 제가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려야 되나?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게 하려면 플러스 나중에 그럼 성관계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되나? 결혼한다고 하면 진짜 그 이후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 두 분이랑 하면서 나 약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겠구나, 지원의 영역이 넓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 중에는 비공급형 지원주택에 관심이 많아요. 어차피 지원주택이 대세가 된다고 하고 공급형은 법인이나 기타 등등에서 많이 하실 거니까,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설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비공급형 지원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보신 적 있나요? IL 센터에서요, 아니면은 네. 지원주택 지금 비공급형 같은 경우 충현이랑 인강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제가 장애인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 그러니까 신청해서 서비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직 그런데 이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당 여기도 지원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담당자가 비공급형, 그러니까 집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든지 어쨌든 월세든지 이런 집에 사시면 한 사람당 여기도 4명에서 5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TO가 있어서 신청해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강원에서도 비공급형 사업자로 선정되셔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부터 노원 이쪽 노원 그러니까 서울 북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도 이번에 완전 독립주거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지원하면서 이제 신청도 하고 했는데,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비공급형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IL 센터 쪽에서는 없는 거죠. 기회를 안 주나, 서울시에서? IL 센터에선 제가 생각할 때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회를 안 주는 걸로 난 알고 있었는데
신청 안 하는 걸로 해서 신청도 안 하는데 기회도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기회도 안 주신 것 같아요, 소장님. 맞아요. 나는 그 기회만 있다면 우리 당장 신청하지. 지금 우리 널려 있는데. 근데 비공급형 같은 경우는 저는 신청 그래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약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원주택을 감당을 못할 거다 아예 센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공급형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들이나 또 충분히 하고 있던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비공급형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분이 아예 독립주거에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사업팀 담당자들 계속 지원 쭉 그냥 비공급형처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하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러고 저도 있죠. 네, 비공급형 저도 중랑에서 한번 해보세요. 신청해가지고 그걸 꼭 따라서 우리도 한번 왕 팀장님 한번 하는 걸로. 그럼 왕 팀장님이 하신다고 하시죠. 저도.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뭐 추가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그 유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여백과 자립생활 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그 생생한 경험들을 생동감 있게 되게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졸린 시간인데 제가 지금 세 번째 정책 스쿨인데 제일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다 깨어 있으신 거. 오늘 열정적으로 우리 강의해 주신 임진아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한번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그 무슨 대학의 교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타이틀을 건 사람들보다도 정말 당사자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과 호흡하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아요, 자원이. 그래서 우리 그 DPI에서는 우리 임진아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을 계속해서 모셔서 이런 정책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